19번 도시정비법. 우리가 정비법에서 범위를 벗어나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요, 정비 사업을 하려면 정비 기본 계획을 먼저 만든다는 것, 그 다음에 정비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정비 구역을 지정한다는 것. 그래서 정비 기본 계획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좀 장기적인 10년 단위로 짜는 거니까, 자, 혹시 내용을 물어보면 10년 단위로 짜는 거니까 좀 장기적인 내용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 세입자의 주거 안정 대책은 기본 계획, 세입자의 구체적 주거 대책은 정비 계획,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밀도에 관한 계획은 기본 계획,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구체적 계획은 정비 계획의 내용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정비 기본 계획은 10년 단위로 짜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데, 누누이 얘기하지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이 수립을 하는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만 짜면 되니까 일반적으로 안 짜도 돼요. 그래서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이 정비기본계획 짰을 때 도지사 승인 받아야 돼. 도지사. 나머지 승인 받는 게 아니고. 그리고 얘들이 수립할 때 주민공람하라 14일 이상, 정비계획 짤 때는 30일 이상 주민공람한다. 자, 정비기본계획 수립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누가 짜더라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계획은 누가 짜더라도 그 기준 정해주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자, 그럼 봅니다. 정비기본계획 틀린 것은, 자,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차. 이게 이제 기출문제고, 우리가 이 문제 보니까 합격단 할 때 제가 두 번째 하는 것 같은데, 왜 5년마다 타당성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냐 이 말이에요. 실제 시험 작년에 나온 거네요. 얘네들이 수립했으니까 야네들이 10년 단위를 짰으면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해야 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렇게 내는 거예요. 어이없이 냅니다, 시험을. 그 다음에 14일 이상 주민공람하고 의견 다 들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기본계획에는 사회복지, 주민문화시설 등에 관한 설치계획 포함돼 당연하다는 거. 그 다음에 대도시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 내용 중에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단축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변경 승인, 이런 경미한 변경, 단축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굳이 승인 같은 거 안 받고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보면, 좀만 눈설미가 있으면 좀 어려운 것 같아도 정답을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은 여러분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한번 언급할 테니까 잘 보셔야 돼요. 정비계획하고 정비구역 보면 뭐라고 되냐면 법조문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는 정비계획 결정해서 구역 지정을 하는 거예요. 구역 지정. 지방도시계획 심의 거쳐서. 그런데 군수까지 구역 지정할 수 있는데 광역시에 있는 관할구역의 군수는 제외돼요. 그리고 특별시에 있는 구청장, 광역시의 구청장, 군수, 얘들을 합쳐서 뭐라고 하냐, 얘들은 구청장 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요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을 짜는 거예요. 야들이 이방권자예요.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가서 정비구역 지정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구역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시, 제주도 그 밖의 시군에서는 직접 정비계획 짜서 직접 구역 지정하지만 특별시, 광역시는 이원화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해당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 짜고 신청을 하면 구역 지정은 특별시, 광역시에서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
정비구역 안에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 그 다음에 재건축사업으로 나눠지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시간을 내서 주거환경개선, 재개발, 재건축 어떤 방법을 하는지 연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이 중에 재개발사업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건축물 건설 공급하거나 집을 지을 수 있는 환지 공급할 수 있다. 꼭 알아놓고, 이 재개발 사업은 누가 하냐? 조합 설립해서 하는데 소유자가 20인 미만이면 직접 할 수 있고 조합 설립 안 하고, 또 얘네들이 과반수 동의 얻어가지고 시장, 군수 등과 같이 할 수 있고, 아니면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 등과 같이 할 수 있고, 아니면 신탁업자나 한국토지감정원하고 다 같이 할 수 있다. 얘는 재건축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발은 워낙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옳은 것을 골라봐라.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도 포함이 됩니다. 재건축은 포함 안 됩니다만. 자,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건축물 왜 상가 공장도 지어야 되는데 주택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할 수 없다고. 환지 가능하죠, 환지. 재개발 사업은 조합 설립해서 시행하지만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없다. 20인 미만이면 직접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의 결정 여부 결정할 안전진단은 재건축일 때 하죠. 재건축. 그 다음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 후에 토지의 매매로 인하여 조합원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 조합원의 신규 가입은 총회 의결 없이 신고만 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매매로 주택에 매매되면 매수인이 조합원 자격 취득하거든요. 그러면 신고만 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옳은 것은 여러분 이 세 개 사업 중에 재건축할 때만 안전진단 들어가는데 몇 가지는 암기해야 되는 게요. 정비계획의 위반권자는 즉 특별시, 광역시에 쓰는 구청장 등이고 나머지 얘들이 위반한단 말이에요. 재건축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 수립 시기 도래하면 얘네들이 돈 들여서 안전진단 해요. 법적으로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에다가 맡기죠. 그런데 토지 등의 소유자가 안전진단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10분의 1 이상의 동의 얻은. 그러면 고민을 하다가 30일 내 실시 여부를 통보해주고, 요청이 들어와서 했을 때는 그 안전진단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요청한 자들한테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진단은 재건축, 그 다음에 위반권자 정비계획이 시행한다는 거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옳은 건데 안전진단 실시 요청하려면 3분의 1이 아니고 10분의 1 소유자 등.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 금지해야 되겠다라고 위반권자 인증했다. 실시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단 예가하는 겁니다. 의뢰를 받아서 3번이네요. 3번. 그 다음에 정비계획 위반권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붕괴돼서 신속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전단 할 필요 없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실제 시험 나온 겁니다. 그 다음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안전진단 드는 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않는다. 원칙은 위반권자가 부담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요청 들어와서 할 때는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자, 조합의 정관을 변경할 때 3분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은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탈퇴, 제명 이런 걸, 조합원 자격 관련된 거라든가 돈 관련된 거라든가 시설, 시공자 설계자 변경 관련된 선정하고, 그 다음에 구역의 위치 면적은 3분의 2, 이거는 과반수. 이렇게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과반수 찬성. 관리 처분 계획. 옳은 것은 여러분요, 이 중에 이제 지문도 물론 자주 나오지만은 재개발의 관리 처분은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할 것이라고 됐는데 지상권자에 관한 분양은 제외하고 한다는 거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지만 지상권자는 분양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다음에 재건축은 전원동의 얻으면 정비법보다 전원동의 얻은 대로 관리처분 기준 정할 수도 있다는 것. 그 다음 재건축 사업에서 주택 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에 따라서 관리처분 변경할 때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자, 원래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 수립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여 인가받고 변경, 중지, 폐지할 때도 또한 같다. 그러나 이런 경미한 변경은 신고합니다. 그 다음 재개발 사업에서 관리처분은 주택 단지의 경우는 제외하고 한 개의 건축물 대지는 한 필지 토지가 되도록 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는 굳이 한 필지일 필요가 없습니다. 야는 제외합니다. 그 다음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 계획에서 분양 대상 재별 분양 예정 건축물의 추산액 평가할 때는요, 여러분 이 3번을 일단 재개발로 해서 외우셔요. 재개발 사업의 건물 평가, 추산액 평가할 때는요, 간단하게 시장군수 등이 선정 계약한 2인 이상 평가한 금액 평균하면 돼요. 시장군수 등이 선정 계약을 해요. 그런데 재건축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건축을 평가할 때 시장군수 등이 선정 계약한 1인 이상, 총회 의결 거쳐 쉽게 말하면 조합에서 선정 계약한 1인 이상, 시장군수 등이 선정한 업자, 그 다음에 조합에서 선정한 업자, 요 평균 가격으로 평가를 해요. 재개발은 간단하게 시장군수 등이 선정 계약한 2인 이상 평가한 가격, 평균한 가격으로 평가하고, 재건축은 시장군수 등이 선정한 1인 이상, 조합이 선정한 1인 이상, 이 평균한다 이렇게 알아놓으셔야 돼요. 재개발, 재건축. 재건축이 훨씬 복잡하니까, 훨씬 권리관계가 복잡하니까 시장군수 등이 선정한 1인 이상, 조합에서 선정한 1인 이상 이렇게 간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3번 지문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재개발로 바꿔야 맞다는 거.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에서 지자체인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하나 이상의 주택 토지 소유한 경우라도 하나의 주택을 공급하도록 한다. 자, 원래 한 사람이 여러 개 가져도 하나 줍니다만은 국가나 지자체, LH공사 등에게 줄 때,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로 줄 때는 가진 수만큼 줄 수 있습니다. 과밀 억제권역 바깥의 재건축도 마찬가지죠. 이때는 이제 투기과일주고 조정대상 책임 하나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는 반드시 관리처분 계획 수립해서 인가받아야 한다. 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자, 첫째, 정비 기반 시설을 설치 확충해 줄 테니 스스로 보존 정비 개량하는 방법. 둘째, 전부나 일부를 깔끔하게 수용해 가지고 쬐끔한 주택 등을 지어 공급하거나, 세 번째, 환지 조성 공급하거나, 네 번째,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 등을 지어준단 말이에요. 혼용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따라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반드시 관리 처분 계획 수립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많이 어려운 문제인데 훈련 많이 했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24번의 정비사업 준공인가 이전고시 이게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지금 법조문 자체가 참 이게 프린터도 나가고 했는데, 자,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시행자가 공사 완료되면 시장, 군수 등에게 준공인가 받아요. 그럼 시장, 군수 등은 준공검사 실시하는데 직접 안 하고 전문기관에 맡겨요. 그래서 준공검사 결과 시행인가 받은 대로 공사가 잘 됐다. 공사 완료 고시를 하거든요. 준공인가 고시를 해요. 그러면 시행자가 확정 청량을 다 해요. 청량을 다 하고 토지 분할 다 하고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를 하고 소유권 이전 공보에 고시해요. 그 이전 고시를 다음날 모든 권리 취득하고 정비구역은 해제돼요. 조합 전속은 관계없는데. 그리고 이전 고시하고 시장군수 등에게 보고하면 돼요. 그러면 시장군수 등이 직접 하면 어떡하냐? 사업 준공인가 안 받습니다. 공사 완료 공고 고시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어떡하냐? LH공사가 시행자면 LH공사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준공인가 처리하고 통보만 하면 돼요. 통보만. 그러면 시장군수 등이 아닌 시행자다. 그럼 시장군수 등에게 준공인가 받아야죠. 바르지 못한 분.
사업 시행자인 지방공사, 시장운수 등이 아니잖아요. 정비사업 공사 완료하면 시장운수 등에게 준공인가 받아야죠. LH공사인 시행자가 자체적으로 처리했다. 그럼 준공인가 받았지. 그러면 통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운수 등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등 전문기관 등에다가 의뢰를 맡길 수도 있다는 거 알아놓고요. 사업 시행자는 대지건축물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할 때 그 내용을 지자체 공부에 고시하고 시장운수 등에게 보고하는데 혹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 그러면 안 돼요. 이 문장을 자꾸 외우셔야 돼요. 문장을. 그 다음에 위 사의 경우에 대지건축물 분양받을 자는 이전 고시가 전날의 다음 날에 권리취득합니다. 나을 것이다. 등기 안 해도 되죠. 팔아먹으려면 등기하고 팔아야죠. 그래서 시행자가 일괄로 지체 없이 등기 촉탁 신청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깔끔하게 풀면 이런 지문들이 막힘없이 읽어나갈 때 공부가 엄청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그런 경지에 도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너무 어렵네, 뭐 이렇게 하면 공부가 많이 약한 거고, 그래서 그럴수록 돌아가라고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마시라는 거. 늘상 하던 걸 자꾸 반복하셔야 돼요. 자, 건축법 용어. 건축법은 이제 낯선 문제가 한 2문제 나올 텐데, 그건 감각으로 잘 푸시고, 옳은 것은 건축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다 포함을 하죠. 그 다음에 건축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일부 증축하는 행위는 리모델링에 해당하지만 대수수는 아니다. 이 건축법은 예를 들면 대수선, 증축, 개축 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장 관리인을 두어서 스스로 건축 설비의 설치 공사를 하는 자는 건축주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직접 안 해도 돼요. 층수가 30층 미만이지만 높이가 미만이고 높이가 120m 이상, 120m 이상인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 맞죠? 둘 중에 하나면 되니까. 그 다음에 기둥, 최하층 바닥, 보, 차양, 옥외 계단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다. 자, 주요 구조부는 내기, 바보, 지주 이렇게. 내력,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털, 주계단. 그러니까 기둥, 보 이런 것들은 주요 구조부에 해당합니다. 옳은 것은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26번이 하나의 성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로 바르지 못한 것. 여러분요, 원래 건축법상 대지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된 한 필지가 하나의 대지 되는 게 원칙이지만 둘 이상의 여러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이용할 수도 있고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만을 대지로 이용할 수 있어요. 일부만을 대지로 이용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일부만에 대해서 농지 전용 허가 받았다, 개발인 허가 받았다, 산지 전용 허가 받았다, 시설사업 시설 부지로 결정났다. 일부의 일부. 또 나중에 사용 승인 신청할 때 분필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 받았다 이렇게. 근데 여러 필지인데 나중에 합쳐야 되겠다라고 허가를 받았으면 그것도 여러 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인데 바르지 않은 것. 자, 보면 다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 다 일부라고 되지. 일부. 이건 뭐 상식으로 일부. 이거 다 고생하는데 5번에 사용승인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 할 때 그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는 둘 이상의 여러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답은 5번. 건축물 용도 변경. 옳은 것은 특히 이 용도 변경 우리가 건축 허가권자는 원칙으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 구청장. 예외적으로 특별시하고 광역시에서 21층 이상을 짓는다든가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 지을 때는 특별시, 광역시에 가야 합니다. 근데 이때도 공장하고 창고는 제외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허가권자가 시군구거든, 시군구. 이런 식으로 옳은 걸 찾으라고 하는 건데요.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건축물이면 특별시 광역시장한테 허가나 신고 아니고 해당 구청장한테 간다라고 해야 돼요. 영업시설군을 문화집회시설군을 용도 변경할 때 허가받아야 한다. 자, 제일 먼저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등의 시설군, 전기 통신 시설군, 문화 및 집회 시설군, 영업 시설군, 교육 및 복지 시설군, 근린 생활 시설군, 주거 및 업무 시설군, 그 밖의 시설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군별로 분리될 텐데 밑으로 가면 신고하고 위로 가면 허가받지 않습니까? 영업시설군이 문화집회시설로 간다. 위로 가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지. 허가. 교육복지시설군이 자 교육복지가 전기통신으로 신고가 아니고 허가를 받아야죠. 동일한 시설군 안에서 용도 변경할 때는 신고하는 게 아니고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에 변경 신청한다. 그 다음 용도 변경하라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라도 신고 대상이면 사용 승인 받을 필요 없다. 자, 용도 변경할 때 주의할 점. 100제곱미터 이상 면적으로 변경할 때는요.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사용 승인 받아야 합니다. 자, 그 대신 허가 대상인 경우로 500제곱미터 이상의 용도 변경은 건축사 자격 가진 자가 설계를 하고 공사한다는 것. 이거는 허가 대상일 때만. 100제곱미터 이상은 허가 신고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 신고도 예상되는 건축 대수든 예 틀린 것은 요새 저 신고 대상 이번도 꼭 나올 것 같은데 건축 신고 대상 정리를 꼭 하셔야 돼요.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고하면 건축허가 따로 안 받아도 된다. 따라서 건축허가 받았을 때 각종 인허가를 의지해 준다. 똑같아요. 신고하고 1년 내 착수 안 하면 신고 효력이 없어진다. 착수기간 1년 연장해 줄 수 있고 2년. 그런 거 기억하고요. 바닥 면적 합계가 85 이내로 증축, 개축, 재축 신고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 도시외 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물 지을 때 신고. 단 지구단위 계획구역 묶여버리면 허가.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물에 대한 대수선. 그 다음에 내력벽 30 이상 수선. 기둥, 보호, 지붕틀 3개 이상 수선. 그 다음에 주계단 방화벽 수선 나오면 전부 신고해요. 또 소규모 건축으로서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행위, 그 다음에 높이 3m 이하로 증축하는 것, 표준 설계도서로 짓지만 지자체 건축 조례가 허용한다면, 자, 그 다음에 공업지역 등의 공장 지을 때 2층 이하로서 연면적 합계 500 이하의 공장, 그 다음에 시골의 읍면지역 안에서 창고 지을 때 200,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 온실, 이 4가지는 400 이하는 신고.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틀린 걸 찾으라고. 바닥 면적 중 80제곱미터의 개축, 85 이내의 증개재, 그러니까 신고 대상. 연면적 180, 200 미만이네요. 층수 2층, 건축물의 대수는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물에 대한 대수도니까 신고하는 거 맞죠?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신축,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의 신축, 건축 다 신고됐습니다. 높이 6m, 3m 초과해버렸네요. 그럼 이건 허가돼서. 공업지역 안에 500제곱미터인데 2층짜리 공장, 2층 이하로서 500 이하 공장 지을 때 신고. 이 문제가 조금은 생각을 좀 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 대지도로 옳지 않은 것. 워낙이 여러분 건축물의 대지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 가능한 너비 4m 이상 도로, 예정도로도 포함합니다만은 2m 이상을 접해야 돼요. 2000제곱미터 이상 중대형 건축물의 대지는 6m 이상 너비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되고요. 공장은 3000 이상. 자, 이럴 때 옳지 않은 것. 건축물 주변에 허가권자가 인정한
유원지, 단 건축 금지가 됐어야 돼요. 유원지, 광장, 공원 등이 있다면 건축물 대지가 자동차 전용 도로가 아닌 이 도로는 보행도 되고 자동차 통행 다 돼야 되니까 도로의 2m 이상은 접할 것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거 있으니까 출입이 가능하니까 3,000제곱미터인 작물재배사 축사는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을 접하지 않아도 됩니다. 축사 이런 것들은 작물재배사.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통로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에 건축법상 도로는 이해관계는 동의 얻지 않고 심의 거쳐 도로 폐지한다. 자, 주의할 점. 도로를 지정할 때는 이해관계인 동의였습니다. 근데 이해관계인이 해외 거주해서 동의를 못 받는다. 사실상 오랫동안 주민의 통행로를 이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건축인의 심의 거쳐 동의 안 받고 지정할 수 있지만 폐지하고 변경할 때는 동의 안 받고 폐지한다는 예외 규정이 없어요. 따라서 폐지하고 변경할 때는 이해관계인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면적 5천 미만인 대지에 공장 건축할 때 조경 등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장 크기가 1,500이 안 될 때도 마찬가지, 산업단지 내 공장도 마찬가지.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등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 수직면 넘지 않는 구조로 해야 됩니다. 수직면이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한다. 도로면으로 4.5m 이하에 있는 창문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해야 된다. 지금 정답 틀린 것은 3번이 옳지 않은 것, 3번이 틀렸고 다 맞는 말이잖아요. 특히 1번 같은 것, 2번 같은 것들은 예외로 괄호 속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봐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좀 1번, 2번 하고 3번 도로 폐지할 때 이해관계인 동의 반드시 받는다는 거. 4번, 5번은 특히 4번 또 암기 좀 하시고요. 3번 틀렸네. 1조 나오면 여러분 모든 건축물 지을 때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대지로부터 1.5m 또는 높이 2분 이상 띄어야 된다. 전용 주거 지역하고 일반 주거예요. 전용하고 일반 주거 지역. 자, 1종, 2종, 1종, 2종, 3종 다 똑같단 말이에요. 전용 일반 주거 안에서는 모든 건축물 지을 때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띄어야 돼요. 전용 일반 주거 지역 외에서는 말이에요. 1조권 적용되는 용도지역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용 일반 주거 외에서는 공동주택을 지을 때만 1조권 적용한다. 그것도 기숙사 제외하고 공동주택도 반드시 기억할 점은 중심상업지역하고 일반상업지역은 제외돼요.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에서는 심지어 아파트라도 1조권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1조권 제한받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파트,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이나 중심상업. 자, 이 문제가 조금 제가 혹시 해서 넣어놓은 문제인데 가구 세대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층간바닥을 설치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그 소음 방지를 위한 층간바닥을 다 설치해야 된다. 소음이 흡수될 수 있도록. 일단 기본적으로 공동주택, 그 다음에 오피스텔, 그 다음에 다중생활시설 500 미만이든 500 이상이든. 그래서 다른 건 다 못 외우니까 자, 이게 지금 다가구도 마찬가지. 다중주택이 정답인데요. 요거는 일부러 제가 해설을 달아놨어요. 자, 보면 요 건축물은 층간바닥, 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 설치해야 된다. 단독주택 중에서는 다가구, 거의 공동주택으로 공동으로 거주하니까. 그러면 순수한 단독하고 다중주택은 아니에요. 특히 다중주택. 그 다음에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그 다음 다중생활시설 둘 다. 그러니까 이제 공동주택은 워낙에 많이 사니까 다가구를 공동하고 같이 묶어놓고요. 오피스텔만 외워놓으면 다중생활시설이 이제 고시원 같은 거니까 좀 규모가 있는 그래서 층간바닥 설치해줘야 돼요. 소음 방지. 그래서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그러니까 아닌 거 찾아봐라 그러면 주로 정답 처리가 다중주택이 주로 답이 돼요. 단독주택 중에 순수한 단독 아니면 다중주택. 왜 단독주택이라고 못 내는 게 단독주택 종류가 4가지니까 단독주택 중에 다가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독주택 중에 다중주택이라고 정답 처리할 거단 말이에요. 얘들은 층간바닥 설치를 해줘야죠. 그래서 요거는 일부러 요거 설명 한번 해보려고 해설까지 달아놓은 겁니다.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얘는 주택법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 또 건축법상 주택에는 건축법은 단독주택이란 게 순수한 단독주택, 그 다음에 다중주택,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 공관 4가지.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이 아파트, 그 다음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나눠지죠. 그러나 얘는 어디까지나 건축법 개념이고 주택법에서는 일반에게 공급할 수 없는 것은 제외돼요. 공간이 빠져서 3가지만 공동주택도 기숙사는 준주택으로 가니까 빠져서 3가지만 요 놈만 주택법상 주택이에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다가구주택 맞다. 공간 아닙니다. 다세주택 맞다. 기숙사 아닙니다. 오피스텔 아닙니다. 따라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골라봐라. 그러면 정답은 니은, 미연, 리얼, 미연. 만약에 시험에서 주택법상 공동주택인 거 찾아라 그러면 이 3놈을 찾는 거예요. 주택법상 단독주택인 걸 골라봐라 3놈을 찾는 거예요. 등록업자 틀린 것은 20만 이상 건설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자. 자본금이 3억 이상, 개인은 6억, 자산평가액, 기술자 한 사람, 적당한 사무공간 확보해야 되죠. 결격 사유 중에 등록이 말소되고 2년 경과되지 않은 자는 안 된다는. 그 다음에 등록업자 통제 사유 중에 거짓 그 밖에 부정하게 등록했거나 등록증 등을 등록증 대여 등을 했다. 반드시 등록을 말소를 해야 돼요. 말소. 틀린 거 골라봐라.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읽어보는데 4번 질문 보세요. 등록업자가 등록증 대여 등을 했다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영업정지로 끝날 게 아니고 사기친 놈, 증 빌려준 놈 이렇게 외워야 했거든요. 그래서 거짓 그 밖에 부정하게 등록했다. 등록증을 대여를 했다. 그걸 반드시 말소를 해야 된다. 뿌리 뽑아버린다. 알아놓으셔야 돼요. 등록상의 변경이 있으면 30일 내에 장관에게 변경 신청한다는 것, 변경 신고한다는 거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34번에 지역주택조합, 지역 리모델은 반드시 5번 이상 반환이 되죠. 틀린 것. 조합원의 사망으로 상속받는 자는 조합원 될 수 당연히 있죠. 조합원의 건무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 상실했다. 시군구에서 인정했다. 그러면 조합원 자격 인정합니다.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 탈퇴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세대에서 50%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결혼이 발생한 범위에서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조합 설립 인가 후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할 때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 1 기준입니다. 추가 모집 공고일이 아니고 조합 설립 인가 신청. 그런 거 표현은 잘 해놓으셔야 돼요.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 변경 인가 신청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까지 해야 돼요. 이 지문들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확인 사살을 꼭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틀린 것은 이런 문제는 우리가 단독을 30세대 30호 이상, 한옥은 50호, 공동주택 30세대,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전용면적 30 이상, 지름도로 폭 6m 이상 확보한 경우는 50세대. 대지를 1만 이상 조성하려면 건축허가 대상이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 받으라 하는 것.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받자. 자, 승인 신청하면 60일 내 승인 여부 통보한다는 거 외워놓으셔야 돼요.
또 5년 내 공사 승인 떨어지면 착수하고 연장 1년 들어갑니다. 600세대 이상 지을 때는 공구별로 분할해서 시행할 수도 있어요. 최초 공사 공구는 5년 내 공사 들어가고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최초 공사 구간을 했다. 나머지 공사구는 착공신고 2년 내 해야 되고, 이때는 안 한다 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 취소하지 않습니다. 자, 틀린 것은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받고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는 거 맞습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2년 내 리모델링 허가 신청하고요. 그 다음 사업주체가 승인받은 사업계획 따라 공사 시작하려면 하는 경우 착공신고 해야 돼요. 착공신고, 이 착공신고거든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경매로 인하여 대지소유권 상실한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하여야 한다. 자, 여기서 건축법은 여러분, 건축 허가 받고 2년이 가도록 사업 착수 안 한다, 공사 완료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택법은 두 가지예요. 주택조합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하게 설립인가 받았다. 주택공사 명령 처분 위반했다. 그러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임의적 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 하나 더. 사업계획 승인받았는데 승인받고 5년에 가도록 공사 착수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다. 사업계획 승인받은 자가 아파트 지을 땅이 경매 공매로 날라갔다, 부도 파산 났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다. 부도 파산 났다 하더라도 경매로 날라갔다 하더라도 분양 보정이 된 사업은 사업계획 승인 취소하지 않습니다. 꼭 연구해 놓으셔야 돼요. 취소해야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주택법은 다 임의적 취소 사용. 주택법은. 농지법에서 하나 주의할 점은, 농지법에서 각종 공사 중지 등의 조치명령 위반하면 반드시 전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됐단 말이에요. 농지보존부담금 안 낸다, 거짓으로 전용허가 받았다 하더라도 의무적 취소 사유가 아니에요. 조치명령 위반하고 공사 조업 중지했는데 계속하는 자만 의무적 취소 사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사업주체가 건설 대지 사용할수 권한을 확보하면 대지 소유권 확보하지 못하도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죠. 굳이 소유권 없어도 지상권 설정하면 되니까. 주택조합이 승인받은 총 사업비 10% 감액하는 변경은 변경 승인을 받아야 돼. 자, 원래 국가나 지자체 등이 공적 주체가 이런 경미한 변경은 변경 승인 안 받지만 주택조합은 변경할 때 경미한 변경이라도 승인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사업비 10% 감액하는 변경할 때는 승인 안 받는 것은, 변경 승인 안 받는 것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일 때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에 의해 건설된 주택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주택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사업주체 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틀린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은 입주 가능한 날을 말한다. 이렇게 알아놓고,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 동의받아가지고 해당 주택 대지의 전세권, 지상권, 가등기다 동의받으면 가능합니다. 동의받으면. 자, 부기등기는요, 주택건설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하고 건설된 주택은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합니다. 부기등기 이후에 누가 양수했다, 제한권 설정했다, 무효입니다. 무효. 그 다음 5번 틀린 게, 이 부기등기를 해놓으세요, 저당권 기타 등기 하지 마세요 하는 것은 입주 예정자 보호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국가나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의 공적 주체는 그럴 일이 없으니까 부기등기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그래서 LH공사인 시의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는 압류, 가압류 등의 목적물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LH공사는 안 해도 돼요. 민간 사업자만 부기등기 같은 걸 다 해야 돼요. 답은 틀린 5번. 리모델링. 여러분요, 이거 제가 합격 때도 많이 설명했는데, 자,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을 하고 설립인가 후 2년 내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거예요. 조합 설립 인가받을 때 한 동만 해야 되겠다. 한 동만. 조합 설립할 때는 구분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얻으면 돼요. 단지 전체 할까나 동별 과반수,
동별 과반수. 전체 구분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합 만들 때는 어쨌든 3분의 2, 3분의 2. 전체는 과반수 동별. 이 한 동만 한다고 조합을 만들었다. 리모델 허가 받으려면 구분 소유자 75% 이상 동의 얻어야 돼요. 단지 전체 할까나 동별 50%예요. 과반수니까 하나 버리고 오면 되죠. 전체 75% 이상 동의 얻으면 리모델링 허가 받아가지고 리모델 할 수 있어요. 자, 리모델링은 대수선도는 증축이잖아요. 증축을 위한 리모델은 사용검사 승인으로부터 15년 지나야 돼요. 대수선은 10년이면 되고, 그리고 증축은 세대별 전용면적 30% 늘어나는데, 전용면적 늘어나는 범위 안에서 세대수 증가를 할 수가 있어요. 15%까지, 15%. 이때 수직 증축할 때 3계층까지 가능한데, 이 수직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을 할 때는요, 건물 지어질 당시에 구조도면이 확보돼야 돼요. 구조도면. 그게 있어야 돼요. 14층 이하 아파트는 2계층까지만. 그래서 조합 만들고 리모델링 허가받고, 조합 만들 때 동의냐, 조합이 리모델 허가받을 때 동의냐 딱 구분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옳지 않은 것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란 각 세대 증축 가능한 면적 합산한 면적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증축합니다.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학제 기능 향상 등으로 해서 수직으로 가는 거예요. 수직으로 위로 가는 거예요. 자, 증축형 리모델을 한다. 안전진단 들어가야 돼요. 시군구에 가서. 그리고 안전진단까지 통과해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가할 때는 기반시설의 역량, 도시군관리계획 부합 등에 대해서 도시계획 심의 거치 이런 것은 틀릴 수가 없어요. 수직 증축형이 아닌 세대수 증가. 자, 기존 아파트가 있을 때 위로 올릴 때가 수직 증축이라고 그러고, 자, 아파트가 이렇게 쭉 있을 때 만약에 4개의 라인의 아파트가 있다. 2개의 라인을 더 붙여서 아파트 짓는 거, 이건 수직 증축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구조도면이 없어도 돼요. 그런데 수직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을 할 때는 신축 당시에 구조도면을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직 증축형이 아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는 구조도 보행, 이건 필요 없어요. 수직 증축. 그래서 그 하중이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를 구조도면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직 증축형 리모델 할 때 구조도면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번. 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옳은 것은 임대부 분양주택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반값 아파트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땅에 대해서는 집을 짓는 사업 주체가 가지고 있고, 건물만 아파트 지어서 야만 이 건물은 분양받은 자들이 가지는 걸 토지 임대부라고 그래요. 이 임대부 분양주택은 40년 기간 넘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구분 소유자들한테는 이 땅에 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그러지만 지상권 설정된 것으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지상권 지분 얼마분의 얼마 이렇게. 그 다음에 토지건축물의 소유권은 사업계획 승인받아 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 시행하는 자가 다 가진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얘가 지금 정답이고, 토지 소유권은 사업주체가, 건축물 소유권은 분양받은 사람이 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양수, 상속이든 뭐든 한 자는 토지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 새로 체결을 할 필요 없어요. 만약에 30년짜리 토지 임대차로 해서 아파트가 지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만약에 가동이다. 가동에 101호 주인이 있다. 야가 사망으로 상속했다. 갑임대 을에게. 야는 양수받은 사람은 별도의 땅 주인하고 임대차 계약 새로 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양수인의 지위를 승계받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임대료는요, 월별 임대료가 원칙이에요. 월별 임대료고 소유자하고 공급받은 자가 합의하면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월별이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가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전에 도시개발 관련, 즉 도시정비법 해당 주택 철거하고 재건축을 해요. 자, 만약에 30년 지났다. 재건축합시다. 구분 소유자 동의 얻으면 가능한데 땅 주인은 거절하면 안 돼요. 다 철거하고 새 아파트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재건축한 주택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아닌 주택이 아니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그대로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임대차 계약 기간은 40년 이내로 합니다. 40년 이내.
40년 이내로 했을 때는 40년까지 갱신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 땅 빌려 쓴 돈은 월별이 원칙이요.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정답은 2번. 설명으로 옳은 것이니까 지상권 설정되고 얘가 옳은 거죠. 그 다음에 2번 틀렸고, 새로 체결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월별이 원칙이다.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고, 예외로 새로 재건축했다 하더라도 재건축한 새 아파트라도 임대부 분양주택 그대로 지위를 승계받는다는 거. 자, 농지법상 용어 틀린 것은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더라도 법적 지목이 과수원이면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란 전, 갑, 그 다음에 과수원, 이 셋 중에 하나면 농사 안 지어도 농업인이에요. 농업인. 그러니까 농지. 이거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틀렸죠. 소가축 80두. 자,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000수, 꿀벌 10군. 이게 해당하면 농업인입니다. 자, 소가축 100두가 안 된다. 80두. 그렇지만 연간 120일 이상 축산업종사 했잖아요. 농업인입니다.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이상이거나 1000 이상 경작하거나 연중 90일 이상 종사하거나 330 이상 온실 비닐하우스 설치해서 경작할 때 농업인입니다. 3000이니까 농업인. 인삼 재배지로 계속해서 이용되는 기간이 4년인 지목이 전인 토지는 농지, 당연히 농지죠.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 경영도 위탁 경영입니다.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의 문제가 실제 나오기도 하고 나왔습니다. 빈칸에 툭툭툭툭 채워야 됩니다. 유해농지의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를 콩 10가마 수확하면 1가마니를 소유자 등에게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 밖의 농지를 전용허가 받지 않고 전용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벌금 때립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이 아니고 아니면 5년 이하 징역, 토지가액만큼의 벌금이고요. 농업진흥 바깥은 3년 50%. 자, 군수는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처분명령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자, 이행강제금은 땅값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1년에 1회 날라갑니다. 자, 그러면 10%, 50, 20%. 10%, 50, 20. 정답이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년 대장정이 막을 내립니다. 자, 이걸 제가 마지막 원고 쓰다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심정을, 자, 긴 기간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도 힘들게 왔고, 올해 제 강의 20년 넘는 인생에 올해 처음 이렇게 많은 문제를 주고 합격단 처음 해보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수험생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합격할 자격 충분하고 아마 부처님, 하나님, 신이 있다면 도와서 꼭 합격을 해줄 것이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부처님이 우리를 꼭 도와줄 거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은 도와주거든요. 스스로 믿으시라 반드시 합격합니다. 따라서 일을 쉽게 여기고 임하면 성공하지 못하지만 그 일을 어렵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그 대장정이 다 끝나갑니다. 저도 이렇게 이제 일주일 남아가 이제 마지막 수업인데, 제가 돌아보면 참 힘든 과정이 지나갔는데, 워낙 많은 문제를 주고 그 문제 다 다듬고 채점하고 모의고사, 동영, 우리 방문가게 장판지 모의고사 그거 다 제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회한이 밀려오는데 수험생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시험 보는 날 내가 할 바를 다 했다. 홀가분하게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를 해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합격할까 말까, 그런 합격할 수 있을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자신감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부처님이 보호한다 생각하면 꼭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합격한다 3번씩 외치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꼭 합격해서 우리 카페나 밴드에 합격한 한마디씩 수기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합격할 거니까 남은 기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